저는 대학 다닐 때 상당히 제가 급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좀 급진적이었어요. 뭐 다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IMF에서 이걸 극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다시 대중경제론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책들을 어느 정도 읽은 상태예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 서성의 문제의식 상인의 어떤 감각 이런 말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분입니다. 사상 자체는. 근데 그걸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항상 이게 보는 눈이 남다르신 건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시에 궁금했어요. 유학생 시절이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두 가지 점에서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완전한 소수자거든요. 그리고 보수대 연합으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IMF라는 이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IMF라는 다른 말로 하면 국제 금융 자본주의 통제 아래 대한민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잠깐 아쉬울 때, 어려울 때 IMF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위태롭다. 대통령은 이 순간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도덕감 이런 것으로 도덕적인 어떤 이상이라든가 또는 도덕적인 어떤 자기 검열 이런 것에 휘둘리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관성 있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왜 어렵냐면 자기가 속한 정치 신형의 정서하고 약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바닥에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금융자본주의,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한테도 저는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근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나라를 우선 구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어떤 정치 무대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일관되게 한 것은 정말 훌륭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즉 그 기반 위에서 흔한 말대로 하면 IT 이 산업에 대한 힘도 가질 수 있었고 또 남북 평화 정책도 할 수 있었다. 이게 기초가 흔들렸으면 아무것도 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 정치인이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모든 부분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는 저는 한 세계 몇 명 안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이제 오셨어요. 독일에. 야, 그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유럽 전체가 모시는 경우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 뭐 여론이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환대하더라고요. 환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다른 대통령 어땠는가 아예 그런 건 형식적인 거였지 이렇게 유럽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독일이 왔는데 유럽 전체가 그 국회에 갔을 때도 정말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 예우를 다 갖추고 이런 건 너무 참 자랑스럽고 또 그럴 만한 다 정보가 있잖아요. 그냥 정치 투자에만 한 것인가. 많은 역경을 견디고 오면서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내다보는 역량.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당시
이 일본에가 주도한 이 아시아의 자본주의가 있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흔한 말대로 하면 도요타주의라고 그래요. 도요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드주의에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공의 상징, 그런 포드 공장에서의 컨베이어 벨트거든요.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인데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도요타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포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다 개인이에요, 그냥.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데 도요타가 뭘 제시했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 한 가족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 우리 도요타의 노동자다.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노동자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우리 도요타의 식구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가족주의가 도요타의 이 생산력 증대에 크게 기여한 거죠. 그걸 내가 도요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꽤 설득력을 갖고 있었고, 그걸 정치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게 유교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가족 기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교적 정체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하자. 이게 이제 박정희식으로 하면 한국식 민주주의죠. 그 당시에 싱가포르의 리콴유, 이광요가 주도했고, 우리나라의 학자들까지 많은 부분 동조했습니다.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 아시아의 이러저런 정치인들 전부 그리 휩쓸려 갔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도요타주의가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유교라고 하는 이 아시아에 이걸 결합하면서 유교민주주의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유교는 유교적 질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하고 이 사람들의 이 국민 사이에 유교가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확산되어 있어요. 아시아의 정치, 경제 지도자 중에 그런 대퇴행, 아시아의 대퇴행에 유일하게 안 따라가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IT 산업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일본이나 이런 데가 아직도 그 가족주의, 유교적 퇴행 이런 것에서 도요타주의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것이 그들의 성공도 가져왔지만 그들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니, 어떻게 인권이 민주주의가 아시아 다르고 유럽 다르냐. 사람의 권리가 어떻게 아시아 사람의 권리 다르고 유럽 사람의 권리 다르냐. 이런 생각을 당시 그렇게 막 아시아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정도면 본인이 공부가 많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로 나중에도 연구도 많이 될 거라고, 저도 이제 논문도 쓰고 했는데 저는 세계의 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5.18 가해자들을 엄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칼날을 위해서 정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자 중에 소수자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안 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그 능력 중에, 그 큰 위대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맥락, 상황에 대한 냉혹한 판단이에요. 당시에 그런 타협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진보진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상황 논리로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쉽게 말하자면 김종필, 박태준과 그렇게 해서도 겨우 이겼잖아요. 그러면 곧 박태준, 김종필과 헤어졌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이거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적 연결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세계적인 손들이죠. 말하자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금융시장에서 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국제 정치인들한테, 세계적인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김대중 대통령이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음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좌고우면하면서 그랬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좀 냉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김대중을 통해서 정치했던 사람들이 저는 김대중을 이용하는데 급급해서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김대중 대통령 현실적으로 저평가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100년 뒤에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년의 정치인, 그러면 전 절대적으로 김대중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일단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 시대를 제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할 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저는 비판적 지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차라리 독자적 후보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전폭적 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백교환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고 진보 정치를 제대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나는 진보적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김대중을 비판적으로 지지할게,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치란 기본적으로는 당파적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나는 그건 해명이 안 돼요. 한 가지 이해는 돼요. 한 가지, 그때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 판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정치란 당시 남북 통일 이전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중국 또는 노태우가 북방정치 빌 때 이러저런 행위가 있었을 건데 그 특검을 한다? 그 경우 내가 반대편이라도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국제정치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상황을 결정할 때 그것을 특검을 한다? 사법화한다?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움을 겪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자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이 나한테 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한겨레 신문 칼럼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내 스탠스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비판하면서 우리 편이라는 의식도 있지만 당파적인 의식도 있는데 또 비판해야 되고, 그래서 막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으로 노무현 정부를 보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돌이켜 보건대 대연정 제안할 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대연정에 대해서 대연정에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독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연정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서 무슨 대연정이에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뜻과 의지가 옳은데 그걸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진영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대북송금하고 대연정에 대한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상? 그러니까 우리 진영의 뜻과 의지를 실현하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우리 진영 또는 대한민국 전체가 아직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갈게. 따라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참여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참여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계몽적 관점이 있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그게 지금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우리보다 앞서 봤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받아들인 것하고 대연정을 제안한 것,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다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저에게도 큰 정서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왜 정치를 우리 진영 내 합의와 그걸 신하는 이런 또는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정도 합의한 걸 해야지 그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불쑥 제안을 하면 이게 파장.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스스로 반성한 것은 내가 책에다도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대통령을 지켰어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보다 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고민했겠죠. 믿고 토론을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비판적 지지론을 철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는 특히 대통령 계하에서는 우리나라가 헌법이 기이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었는데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이승만이 권력욕 때문에 그 의원내각제 헌법 체계에다가 대통령제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정치에 말하자면 그 많이 관여하신 분들이 사고가 의원내각제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운 경향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명확히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불행인지 약점도 되고 장점도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 한 두 개의 프레임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프레임이 경쟁할 때는 다소 내가 속한 프레임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안 가더라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지금처럼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지지한다 이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아들일 때 말하자면 대북송금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사장시키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노3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등장할 때쯤 이 대통령의 불행한 사건 이후로 계속 저한테 큰 고민을 줬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식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많죠.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큰 것은 탈권위주의죠. 그러니까 권위주의란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위주의란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어로 권위가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양 말에서 온 번역어예요, 이게. 근데 권위주의는 서양에서는 거의 파시즘과 같은 말입니다. 간단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하고 학생이 있어요. 저는 교수고 학생이에요. 그러면 교수의 말은 무조건 학생한테 옳은 거예요. 그냥 이게 권위주의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폭력이죠. 그냥.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해.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옳은 거예요. 그냥 남편이 때 옳은 거예요. 그 말일 때 옳은 게 아니고 이걸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아주 곳곳에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권위적이라는 게 아니고 사회 곳곳이
권위주의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그를 예술적 용어로 말하면 거의 아방가르드, 전위적이었다. 이제 그런 약간 그 의식적으로 한 사람은 유시민 작가님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백바지 입고 국회 간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권위를 의식적으로 깨는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에서 쓰는 말인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 대통령은 그런 막 아방가르드적 의식이 가진 게 아니라 온몸이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온몸이 탈권위, 전위적인 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이후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IT 산업을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 말하자면 기초를 닿았다면 거기에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든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듯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자본하고 타협하고 화해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그러니까 IMF를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니까 자유무역 FTA를 그 자체로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의 이론적 배경을 그러니까 한쪽만 공부한 사람이 있고 양쪽 다 공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에 무엇이 더 진보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당시의 진보 진영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저도 그 점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두 쪽 얘기를 듣고 그럼 두 쪽 얘기 중에 다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리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 보호무역은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로 자본주의 내의 가장 큰 논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무역을 그냥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건 결단, 그거 똑같이 자기 진영 내 일반적인 정서하고 역행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도 대단한 통치,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크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마 그 수도권 중심의 발전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첫 번째 깨달으신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당하고 하지만 이제 또 당시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 되는 그 관습헌법으로 수도 이전을 반대했고 그런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의 핵심 권력기관은 못 옮겼지만 많은 공기관들을 옮겼잖아요. 예를 들면 혁신도시로 예를 들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나주, 전라북도도 전주, 완주 이런 데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그런 큰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 초석이에요. 이 부울경도 지금처럼 정치적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그때 많은 부분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 그러니까 당시 진보 진영이 정치적 역량이 더 있었으면은 더 크게 해냈을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 계급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혁신적인 거다 부딪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딪히는 그 극적인 장면이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을 핑계로 수도권 이전을 반대하면서 당시 이 나라의 주류가 누군지 자기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나라의 권력을 유지해 왔는지 첫 번째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현실 인식으로는 아주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었는데 사실은 그 많은 걸 했지만 그 뒤로 못 이어진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큰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